그 다음 내용 공부할 거는 이제 PCA예요. 자, 앞에 공부했던 거 서브셋 실렉션 알고리즘 뭐라고 그랬어요? 피처 실렉션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PCA는 피처 익스트랙션.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로 보내는, 새로운 도메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은 작아집니다. 로우 디멘전인데 그게 같은 데이터는 아니다. 이게 데이터가 트랜스폼 돼서 새로운 영역에 있는 데이터다. 무슨 말인지 좀 하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러니까 디멘전이 D인데요. D가 K개로 줄어드는데 그 정보를 최소한으로 덜 잃어가면서 줄이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게 PCA 방법이에요. 자, 수학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X라는 데이터는 D라는 피처와 N이라는 샘플 수를 가지고 있는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X 원래 데이터 도메인이에요. 자, 이거를 W1이라는 방향에 대해서 얘를 프로젝션 시켰다 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D 곱하기 N이 지금 이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 1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N이 되니까 결국 1 곱하기 N 개의 새로운 도메인의 밸류가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밸류가 나열이 돼요. 프로젝션.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는 데이터를 W1이라는 곳에 프로젝션 시켰을 때 Z1이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쫙 나열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의 지금 차원은 뭡니까? 1차원이에요. 그죠? 샘플은 n개인데 그게 n개가 하나의 차원에 쭉 나열이 된 겁니다. 그죠? 그게 1이 결국 t보다 지금 작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가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Z2를 구하게 되면 그게 이제 2가 두 번째 변수가 되고 세 번째 변수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나가는 이게 이제 PCA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프로젝션 시켰는데 어떻게 프로젝션 시켰을 때 이 Z1이라는 베리언스가 가장 커지느냐? 왜 커져야 되냐면 베리언스가 크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베리언스가 크다는 말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많이 커버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프로젝션 시켜서 베리언스가 커진다는 말은 데이터의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리언스가 뭡니까? 베리언스가 분포가 커지는 걸 의미하죠. 이런 식으로 분포가 퍼져 있는 걸 베리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베리어가 커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 집중돼 있으면 베리언스가 작은 거고 이렇게 퍼져 있으면 데이터가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리언스가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W1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Z는 아까 WTX 트랜스포즈 X라고 정의를 했죠. 이걸 베리언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베리언스 Z를 맥시마이즈 하는 목적이에요. 일단 이거를 구하는 베리언스는 WTX-WT 뮤의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베리언스는 이렇게 구한다. 기대값. 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져보시면 돼요. 자, 이걸 구하는 건데 요거는 제곱이니까 이거의 트랜스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즈. 이걸 전개하면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오고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즈가 오니까 W의 트랜스포즈 바뀌면서 X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뮤 트랜스포즈의 W인데 트랜스포즈 묶어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뮤의 트랜스포즈.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W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n 차원으로 해서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얘는 기대값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대값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요 안에 것만 기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기대값은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로 쭉 n개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평균은 이 값인 거예요. 그냥 요 값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d개가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대값은 평균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결국 뭡니까? 이 기대값의 요 값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베리언스.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시메트릭 매트릭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D by D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D by D 매트릭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을 까먹으면 압니다. 베리언스 이 Z를 맥시마이즈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가해줬어요. 이 W의 놈 크기는 1로 컨스트레인을 주자. 컨스트레인을 주자.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얘를 최대값을 구하는 거다. 그럼 T1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T1이라는 것은 이것을 베리언스 Z가 뭡니까? 베리언스 Z가 요렇게 된다고 그랬죠. 요건데 그렇죠. 걔는 베리언스 Z는 요렇게 되잖아요. 요게 지금 베리언스 Z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구하는 거죠. 일단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맥시마이즈 하는데 컨스트레인 하나를 주는 거예요. 맥시마이즈 하면서 이것의 값은 1이라는 값에 수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결국 이 말을 의미하거든요. W1 트랜스포즈 W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게 1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게 최소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그 지난번에 그 레귤라리제이션 했던 것처럼 그냥 란다라는 의미라는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결국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맥시마이즈를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뭐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까? T1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W1을 찾는 거예요.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이 점, 그것은 어디입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인 거죠. 얘를 T1이라고 한다면 X를 W로 한다면 이 W1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지점이 0이 되는 지점이 뭡니까? T1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점인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미분을 하면 지금 이 케이스가 지금 어떤 거랑 가깝냐면 요거랑 가까워요. 요거에 대한 미분이라고 하면 요거 두 개로 나눠진다. 오른쪽 그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그마 W1, 시그마 트랜스 W1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에 대한 미분을 한다면 뭐에 가깝습니까? 요거랑 가깝죠? 요거는 2W1이 되겠죠. 2W1 이렇게 와요. 요거는 이렇게 오고 두 개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란다원은 그대로 가져오고 요거는 컨스턴트가 날아가고 미분하면 날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지금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시그마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는 시그마 트랜스포즈랑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하게 할 수 있죠. 이 시그마 W1은 결국 이 W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란다 W1 그럼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이건 뭡니까? 많이 봤죠? 공학수학을 공부했다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예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자, 여기서 란다1 시그마 W1에 란다1 W1 여기서 란다1은 뭘 의미합니까? 아이겐 밸류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벡터 이거를 아이겐 벡터라고 부릅니다. 아이겐 벡터. 그죠? 그거를 구하는 문제로 지금 귀결이 된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정리를 하면 베리언스 Z를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 활동이 결국 뭘 의미합니까?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이 베리언스 Z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란다1이 가장 큰 값이 나왔을 때 그때의 W1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이겐 밸류를 만약에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컨스트레인은 이제 뭡니까? 맥시마이즈 베리언스 Z2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컨스트레인도 똑같이 W2가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싶고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싶냐면 W1과 W2가 서로 직교하기를 원해요. 직교. 그렇다면 이 아이겐 벡터들 간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벡터와 벡터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가 돼요. 독립적이라.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찾는 게 두 번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똑같아요.
두 번째도 그려보면 자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 가져오고 이제 두 번째 컨스트레인도 아까 똑같아요. 이 크기가 1이라는 요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W2 아이겐 벡터랑 W1 벡터가 서로 직교하는 요 컨스트레인 그리고 자꾸 란다2 베타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레귤라리제이션을 그냥 곱해준 겁니다. 자 이것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 얘를 지금 T2 자체가 요 오른쪽 식이 되는 거고 얘를 T2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게 목적. 이거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맥시마이즈 하는데 T2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T2네요, 그죠? T2. 그러면 지금 아까랑 똑같아요. W2가 있고 T2가 있다면 얘를 맥시마이즈 해준 요 지점, 기울기 0이 되는 지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을 미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요 텀이 미분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 앞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W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W1만 남죠. 1만 이게 대해서 미분해서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럼 이거를 W1에 이 수식에다가 W1 트랜스포즈를 곱해 볼게요. 곱하면 이 수식에다 곱하기를 하면 얘를 곱하기를 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컨스트레인 일단 요 수식 가져왔죠. 이게 0이 되는 W2와 란다2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합니까? W1 트랜스포즈 W2는 0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라고 잡아놓습니다. 얘는 0인 거예요. 그러면은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W1 트랜스포즈 시그마 W2는 이게 시그마 시메트릭 매트리스면 이게 이거 공부를 했을 텐데 이런 형태면 Y 트랜스포즈 AX 이게 A가 시메트릭 매트리스면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걸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써도 똑같다. 됐죠? 근데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시그마 W1은 아까 아이겐 벡터 첫 번째 벡터에서 란다1 오메가1 이거 앞에서 했던 거죠. 그거 가져와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은 수식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란다1의 오메가2 트랜스포즈 오메가1 마이너스 베타 오메가1 트랜스포즈 오메가1 이렇게 되죠. 자, 오메가1 트랜스포즈 오메가1은 뭡니까? 얼마입니까? 이거는 1입니다. 1. 아까 크기가 1이라는 컨스트를 우리가 이미 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이에요. 1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떻다는 겁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0이 안 되죠. 0이 안 되고 좀 봅시다. 시그마 W2 예. 이게 서로 수직이어야 되죠. 아까도 이런 컨스트레인 줬잖아요. 그래서 얘 수직이어야 되면 얘는 0이에요. 0. 그러면 이게 1이기 때문에 베타는 뭐가 돼야 된다? 베타는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죠? 베타가 반드시 0이 돼요. 그렇다면 아까 있는 수식을 다시 가져가 볼게요. 요 곱하기 전 이 수식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베타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베타가 반드시 0이 돼야 되면 이게 날아가요. 요 수식 위에 있는 앞에 페이지의 수식에서 그러면 이 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오메가2는 란다2 오메가2라는 관계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찾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PCA를 통해서 계속 찾아가는 결국 우리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공부했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란다1, 란다2, 란다3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그 아이겐 밸류 각각의 고유값, 한국말 고유값이라고 하는데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데이터 갖는 그 중요도가 커져요. 왜냐하면 베리언스 가장 맥시마이즈 했던 거를 했고 얘가 그래서 얻어지는 이 값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고유값이. 란다1, 란다2 가장 큰 순서대로 쭉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거고 그때 해당하는 란다에 대한 얘를 W를 뭐라고 부르면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뭡니까? WT에 뭡니까? WT에 X를 해서 얻어지는 Z가 결국 뭐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W 디렉션에 트랜스폼된 코오디네이트 새로운 결과, 새로운 데이터 값이다 라는 새로운 데이터 값. 이게 이제 PCA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여기서 좀 이거를 그냥 이동시킬 때 평균으로 빼기를 해도 되겠죠. 평균으로 빼기. 여기가 그 얘기예요. WT의 평균을 빼기해서 트랜스폼에서 얻어지는 Z. 그게 이제 트랜스폼 코오디네이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라지 W냐면 지금 W가 아이겐 벡터가 여러 개일 수 있죠.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겐 시그마 이렇게 해서 했다. 자,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자, x1과 x2라는 여러분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데이터 분포를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냥 이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과정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평균을 뺐어요. 그죠? 평균을 뺐고 그 다음에 얘를 트랜스폼 했어요. 그 트랜스폼 이 WT를 평균을 빼는 거는 얘를 여기 트랜슬레이션 시켜서 요 지점으로 와서 뭐 이렇게 만드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WT는 걔를 이 축에 맞게 프린시펄 코오디네이트에 맞게 트랜스폼하는 WT가 얘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아이겐 벡터가 해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얻어지는 Z1과 Z2를 보십시오. 아까 뭐랬어요? 이의 데이터 분포라고 했죠. 얘가 퍼져 있는 정도잖아요. 퍼져 있는 정도가 뭐가 더 큽니까? Z1이 Z2보다 커요. 그 말은 무슨 말? 베리언스 Z1이 베리언스 Z2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Z1에 대한 정보가 Z2가 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아이겐 밸류를 하나씩 구해 나가 란다1, 란다2, 란다3 이렇게 구해 나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축소해 나가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죠. 지금 원래는 데이터가 D개가 있어요. D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겐 밸류는 D개가 나와요. D개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D개만큼의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몇 개의 아이겐 밸류를 쓰는 게 가장 좋냐라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요 비율을 계산해요. 요거를 이제 proportion of variance라고 하는데 요 값을 proportion of POV라고 부르는데 이 값이 베리언스의 비율이죠. 베리언스 이게 각각이 아이겐 밸류 자체가 의미하는 게 베리언스예요. 그래서 이 베리언스 각각이 갖는 비중이 란다운이 가장 크고 란다2 그다음 크고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POV 값을 90% 자르자. 단순하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90% 자르면 데이터의 90%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 어떻게 K를 선택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크리플랏이라고 해서 POV랑 K를 그려봐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란다 아이겐 밸류고 이게 아이겐 벡터의 개수예요. 개수 n. 그러니까 개수를 쭉 늘어가면서 아이겐 벡터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n을 그 각각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겐 밸류를 쭉 아이겐 밸류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 보면 쭉 떨어지죠. 그러면서 가장 기울기가 급한 점 이런 점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개수 몇 개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5개 정도 되겠죠. 고기 지점에서의 뽑아내는 거 이걸 엘보라고 하는데 거기서 엘보에서 가장 기울기가 급격하게 바뀌는 요 지점에서 뽑아내는 이거를 뭐 이제 스크리플 이런 그림을 스크리플랏이라고 부릅니다. 스크리플랏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손가락을 딱 댔을 때 아야 하는 그런 점을 찾는 거 그거가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뭐냐 하면 지금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패러렐 어널리시스를 실시하는 거예요. 패러렐 어널리시스가 뭐냐면 말 그대로 패러렐 지금
데이터를 제가 랜덤하게 막 생성을 해요. 근데 어떤 데이터 생성하냐면 데이터 간에 코릴레이션 없는 데이터 생성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차원을 줄일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국영수, 사회과학 이 모든 과목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이 데이터가 서로 독립적이라면 모든 아이겐 이 데이터가 다 여전히 필요해요. 이 D개의 데이터가 다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차원을 바꿨을 때 한 두 개의 데이터로만은 가지고 이 D개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죠? 그러면은 차원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떨 때 두 개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데이터 간에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을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어 성적, 영어 성적이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국어 성적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코릴레이션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코릴레이션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차원 축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던 PCA를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하면 이렇게 란다 1, 란다 2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쫙 처음에 중요한 거 코릴레이션이 가장 큰 코릴레이션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뽑아내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뽑아내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서로 완전히 독립된 랜덤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그 데이터 가지고 이러한 스크립 플러스를 그려봤을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요 밑에 있는 세모와 같은 그림이 나온다. 패러렐 어널리시스 이런 게 나온다. 무슨 말이냐? 이게 뭐 런리니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란다 값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리니어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코릴레이션 없는 데이터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코릴레이션이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있는 데이터 없는 데이터 비교해가지고 적당한 지점을 찾는 거예요. 서로 교점. 그러니까 녹색과 뭐 대략 이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죠? 녹색과 까만색 선을 비교해서 대략 까만색 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요 그냥 랜덤하게 생성한 것보다 좀 더 아이겐밸류가 큰 그 영역까지만 잘라서 이제 그걸 보자라는 게 패러렐 어널리시스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PCA에서 뭘 결정한다? K의 개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